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이란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심상치 않게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이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7 회담 참석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급거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도 지시를 하면서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때마침 트럼프는 이제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에 테헤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빨리 대피해라 라는 경고 문구를 날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해라 라고 이제 할 정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란의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대적인 피난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보시면 많이 보이시는 풍경인데, 자관 이란 테헤란, 수도인 테헤란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경로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이제 꽉꽉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뭐 20분도 안 걸릴 거리가 7시간, 8시간씩 걸리고 있고, 차량에 필요한 기름들을 채워 넣느라고 지금 휘발유, 경유 모든 것이 이제 갑자기 부족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란 내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란에 거주하는 자국 국민들한테 대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뭐 폭격을 하고 이 수준보다 훨씬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갑자기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죠. 펜타곤이 엄청 바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펜타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펜타곤 인근에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그 피자 가게에 들어가는 주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량이 얼마나 밀리느냐를 보고 최근 며칠 사이에 자고한 어마어마한 피자가 주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야근, 철야 이런 일들이 있다. 즉 급박한 대규모 작전이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간접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 항공모함, 미국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공모함을 일단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죠. 미국 항공모함 배치를 보고 있으면은 현재 이 걸프 지역, 중동 지역 근처에는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한 개의 항모 전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전단 이외에 지금 원래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기로 했던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 항모 전단이 있었는데 베트남 행사를 취소시켰어요. 베트남 행사를 취소시키고 지금 급거 중동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2개의 항모 전단이 동시에 배치된다라는 것은 미국이 뭔가 작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아니면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의 이제 표현인 거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됐죠.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의 급유기, 미국은 600대 이상의 급유기를 굴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중에 상당수 전력이 갑자기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론가 지금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8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급유기들도 지금 갑자기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어본 것만으로도 보면은 한 34대, 35대 정도 되니까 뭐 그 이상 이동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급유기 세력들이 대거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대규모 항공작전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대규모 공중급유기가 동원된다라는 것은 폭격기, 한 번의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급유량을 필요로 하는 폭격기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 지금 이란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 생각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관심은 한 지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단계, 즉 문턱에 발을 올려놓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서 공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핵무기 개발 사실이 이제 폭로된 이후에 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많은 정보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실제로 이란에 어디에 무슨 시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혀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몇몇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그러한 곳이 이제 나탄즈, 그 다음에 포르도, 그리고 이제 이스파한 뭐 이런 지역들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요 두 지역, 나탄즈하고 포르도, 요 지역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요 두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라늄 235를 3.5% 정도 농축을 하면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 쓰는 민수용으로 쓰는 원자력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축률을 계속 올려가지고 90% 이상
농축을 시키면은 그 자체가 핵무기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우라늄을 농축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란은 두 곳의 핵무기 급으로 농축을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돼 있는 여러 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습을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탄즈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연료 농축 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탄즈 같은 경우는 60% 농축까지 이미 실시가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방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밀 타격 무기 GBU-31 같은 걸 동원을 해가지고 핵심 시설들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탄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하와 지상 설비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하 설비를 직접 때리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나탄즈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들 그러니까 변전소라든지 관련 설비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가 없으면 밑에 있는 원심 분리기 등 농축 시설이 당연히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면은 기기가 고장난다든지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탄즈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이제 가했고 실제로 이 나탄즈 공격에 대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는 나탄즈에 위치해 있던 원심 분리기 상당수가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탄즈보다는 이제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훨씬 타격하기가 좀 쉬웠어요. 이미 위치도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상 시설로 이제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변환 시설 같은 핵심 시설들만 위주로 골라가지고 지금 때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설에 숨겨서 뭐 다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테헤란 주요 인사들 제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모사드의 어떤 정보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우라늄 그리고 핵 농축과 관련된 설비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핵시설 3곳 중에서 2곳은 무력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곳은 어디냐? 남은 곳은 한 곳입니다. 바로 이 포르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입니다. 이 포르도라고 하는 지역은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제 콤이라고 부르는 QOM이라고 부르는 이제 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성지예요. 이슬람 성지고 상당히 동네 자체가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이제 그런 곳인데 이 지역은 산 자체가 산악구조입니다. 산악구조일 뿐만 아니고 화강암지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안반을 갖춘 지역을 이제 파고들어서 설비를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지하 60m, 적어도 60m, 깊이 평가하면은 뭐 100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을 그냥 100m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산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100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산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훨씬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희미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농축 시설들이 몰려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몇몇 입구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 설비는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요 하나 정도의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된 시설이 거의 없고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때리느냐가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란 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남은 카드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무력화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표 달성이라고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협상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 모습은 이제 뉴욕 타임즈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고요. 이 지역을 이제 위성 영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돌렸는데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위성 영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원용 건물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 들어가는 통로들이 몇 곳 있어요. 이 지역을 타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막막한 이제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80년대 핵무기 개발을 하던 이라크에 있는 오시리크 원자력 발전소와 주변 시설들을 이스라엘이 장거리 공습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즉 핵심 시설은 무조건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지어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기지가 포르도 이제 핵농축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2006년에 이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2009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나탄즈라든지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건설이 됐던 시설인데 비해서 이 포르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항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곳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023년에 IAEA가 한번 사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IAEA가 여러 가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최대 농축 밀도로 보면은 83.7%까지 이제 농축을 했던 그러한 증거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핵무기가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르도 지역에서 농축된 우라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파괴하지 못하면 이란이 결국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 포르도 기지가 거점이 남아 있으면 뭔가 협상 또는 핵무기 개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카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포르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일부 공격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로 환기구, 출입구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지역을 이제 공습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포르도라는 이 지역에 있는 지하 80m에 있는 이 핵시설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가 지금 이스라엘에 주어진 최대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상 최강의 지중 관통탄이라고 꼽히는 이제 GBU-57 이게 이제 등장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GBU-57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하에 있는 단단하게 보통 이제 좀 어려운 편으로 하면 이제 경화 또는 강화된 이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 오로지 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지중 관통탄이 이 GBU-57입니다. GBU-57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사람과 이제 스케일로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크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무게는 13.6톤입니다. 13.6톤 되게 애매하다라고 그러는데 파운드로 따지면 딱 떨어져요. 3만 파운드짜리.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6.2m 정도 되고요. 핵심인 요 탄두 중량, 요 앞에 있는 결국 폭발을 일으키는 탄두 중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2.4톤 정도로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톤은 뭐냐? 뚫고 들어가기 위한 중량이죠.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해야 돼요. 들고 들어가다가 자폭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합금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깊이까지 내려 꽂혀야 되고 그 무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겁게 만들어진 게 GBU-57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무겁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관통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되느냐라고 보면은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강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비롯한 상당히 강화된 타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한 60m 정도가 되겠고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 원자탄, 핵미사일을 탑재한 그러한 이제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는 사일로, 그 중에서도 아주 최신형 사일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한 8m 정도까지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자연 안반 구조 같으면은 이제 40m 정도까지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GBU-57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만 파운드짜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탑재를 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현재까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고 미국도 현재까지 이 GBU-57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스텔스기, 사상 최대의 스텔스기라고 하는 이제 B2 폭격기만이 현재까지 GBU-57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체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BU-57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폭탄이에요. 폭탄이기 때문에 멀리서 스탠드오프에서 날려가지고 이것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낙하 방식으로, 물론 이제 뒤에 핀이 달려 있으니까 일부 이리저리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때릴 수는 있습니다만 자유 낙하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고도에서, 왜냐하면 높이 떨어뜨려야 이 충격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5만 피트 정도 상공에서 떨어뜨린다라고 가정을 해도 근처 한 30-40km 정도까지는, 이왕이면 더 가까이 갈수록 좋죠.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되는 무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스텔스기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GBU-57 같은 경우가 B2 폭격기에 갔는데 B2 폭격기가 한 5만 피트 정도까지 근처까지 접근을 해서 떨어뜨린다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항해서 뭔가를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GBU-57을 이스라엘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줄 것이냐?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전투기가 F-15인데 F-15 가지고도 이거는 용량 초과죠. 그러니까 결국 투발 수단이 없어요. 뭐 굳이 떨구자고 하면 뭐 수송기에 가서 떨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지역을 지금 거의 산에 있는 지역부터 뚫고 들어가서 지하 한 60m인지 80m인지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 GBU 57 가지고 때린다 하더라도 한 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화강암을 파고 들어간 하드락이라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40m 정도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드락이에요. 이걸 강화한다든지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보면은 훨씬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강암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80m라고 그러면 실제로 적어도 한 서너 발 정도는 일거에 떨궈뜨려야, 한 발 떨어뜨리고 그 표적에다가 다시 또 떨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구고 해서 연달아 3발, 4발을 떨궈야만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발 넘겨받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4발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넘겨줄 것이냐. 그다음에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굴릴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미국이 이것을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GBU 57을 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에 이것을 제거해서 이란의 모든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에 대해서는 미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공군 관계자들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물론 이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뭐 이란의 저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뭐 방공망 이런 것까지 이제 했는데 이것을 걷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떨구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다시 명중시킨데 또 명중시키는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즉, 이 포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무기를 총동원하더라도 타격하기가 만만치 않아. 라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이 핵탄두입니다. B-61-12라고 부르는 이 핵탄두가 어떻게 보면은 포르도 지역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 쓰는 이제 핵탄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략적인 무기에 들어가는 뭐 대도시를 날린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전술용 핵무기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B-61 핵탄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61 뒤에 붙는 숫자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은 그 용도에 맞춰서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량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B-61, 12 핵탄두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9년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500개 정도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정확하게 몇 개가 지금 생산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건 꽤 많은 양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B-61, 12 이 핵탄두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안반으로 강화된 또는 초강력 콘크리트로 강화된 그런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B-61, 12 탄두예요. 이 탄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장점이라고 말하니까 좀 무시무시합니다만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통은 이제 핵탄두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세팅을 해놓죠. 그러면 떨어지면 이건 10킬로톤, 이거는 1메가톤, 이거는 10메가톤 떨어지면 그냥 그 최대 폭발력으로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애매한 표적에 사용할 탄두가 없었던 거죠. 너무 폭발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그렇다고 너무 약한 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보다는 좀 한 3-4배 정도 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 사이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미국이 개발한 게 바로 이 B-61, 12 핵탄두예요. 이거는 장점이 뭐냐? 다이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강하게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약하게 터뜨리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0.3킬로톤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TNT 300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범용적으로 쓰는 폭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면은 50킬로톤 정도까지 됩니다. 50킬로톤이면은 이제 히로시마 원자탄보다도 몇 배 센 이제 그 사이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탄 하나 가지고 아주 약하게도
아주 세게도 원하는 대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합동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면 CEP, 그러니까 떨궜을 때 확률 90%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30m입니다. 표적에서 반경 30m 이내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딱 떨어지면 그 지역에서 폭발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화구, 크레이터 자체가 그냥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 전 모델에 비해서 전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00m 이상의 CEP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 한 100m 정도 떨어지고 원자탄의 그 거대한 폭발력으로 주변을 날려버리는 데 비해서 이 12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지역에 떨어져서 그 표적 내에서 폭발해서 실제로 아주 적은 폭발력 가지고도 그 지역을 완벽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B61 12 핵탄두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 개념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 딱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포르도 이 지역을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헤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포르도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떨구기 위해서 과거에 쓰이던 전술 핵폭탄 B61-7을 떨궜을 때 보면은 360킬로톤짜리를 떨어뜨려야 이것을 완전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미국 당국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면 테헤란 지역 인구 1000만이 훌쩍 넘는 이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12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킬로톤 또는 그 이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10킬로톤 같으면 상당히 센 거죠. 10킬로톤 정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보면 테헤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이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포르도 지역의 핵시설을 날리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정말 적용이 되나라는 생각까지 요즘에 좀 들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은 의외로 지진이 잘 나는 나라입니다. 지층이 좀 불안한 지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옛날서부터 민수용으로라도 건물을 단단하고 강하게 짓는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고경도 콘크리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써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강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파고 철근 콘크리트 가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초고경도 여러 가지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보강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GBU-57이라는 일반 벙커 버스터로 날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을 날리겠다라고 생각하면 핵탄두까지 동원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GBU-57 두 발 정도를 떨궈 가지고 표적 근처까지 가든지 표적을 노출시킨 다음에 한 발로 날려버린다라는 생각. 이렇게 이 정도 작전을 짜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저기에 뭐 계획 짜고 뭐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 포르도라는 지역 여기에 있는 핵 농축 시설을 어떻게 날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날리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보면 현실적인 대안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2와 결합시킨 GBU-57이 현실적입니다. 뭐 너댓 발 동시에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 파괴시키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이게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B2 폭격기 플러스 GBU-57 이게 세트로 가면 이거는 미군 참전인 거죠. 물론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뭐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거 빌려줄게 라고 하는 뭐 그런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전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맞춰보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서 판이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다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내가 포르도만 날리면 한 번에 이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의 이 정보 당국, 이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란이 정말 핵무기 개발 문턱까지 갔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문턱을 밟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정보부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제공해준 정보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은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보면. 그런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몇 번 수모를 당했습니다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포르도 하나 남겨놓고는 다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레드카펫이 쫙 깔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B2 폭격기 그다음에 GBU-57 또는 뭐 B-61을 뭘 동원하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만 당신이 날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40년 동안 알턴 2인 이란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최후의 선택을 계속 지금 미국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즉 모든 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웅이 되고 모든 상황을 마무리되는 주인공은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모양새를 연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귀가 솔깃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고민이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든 간에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사도 다시 보내고 이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 그 조건이 이전보다는 훨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즉 그 이전에는 서로가 조건을 맞춰서 만족하면 협상이 되는 딜을 하는 데 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무조건 항복입니다. 서렌더예요. unconditional surrender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무슨 대우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우리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게 너희들한테는 최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판돈을 올린 거죠. 그리고 이 판돈을 올린 게 그냥 블러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규모 지금 항모 전단 2개를 동원하고 B2 폭격기를 비롯한 많은 폭격기 세력이 대구 가르시아 섬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지금 집결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내가 나서서 끝장을 낼 수 있어. 왜? 그 전까지는 걱정하던 모습들을 지금 상당수 이스라엘이 다 제거를 해줬다라고 보면 미국이 마지막만 날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협상을 하면 상대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란이 우리는 민수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쓰는 우리 농축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남겨놔야 되지 않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것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다 날려. 다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고 내가 모든 조건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결국 상대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공격을 명령했다. 그리고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종료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오케이 합의하고 거의 그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거는 조건은 미국이 나서서 파괴시키는 그러한 조건에 준하는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이라는 나라는 40년 동안에 미국의 체면에 손상을 주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괘씸하고 한 번은 손봐줘야 될 그러한 나라라고 보여지는 거죠. 미국 대통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서서 그러한 이란의 신성 이슬람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국가로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꿈에 그리던 멋있는 카드인 거죠. 이거는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면 미국 대통령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면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면은 뭐냐? 과거에 중동의 또 다른 강국 이라크 같은 경우는 후세인만 날리면 이라크라는 나라는 멀쩡하게 정상적인 나라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개전을 해서 날려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죠? 온 중동이 개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완전히 아수라장 지옥도를 한 10년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중동 지역에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20년 만에 이제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라크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옛날 알렉산더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과연
이러한 나라가 순순히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아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겼어라고 선언은 하지만 그 뒷감당은 과연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뜻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당사자인 입장은 이제 이란은 과연 어떤 입장이냐라고 보면 이란도 갑갑한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습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참모총장이 날아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임 참모총장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 참모총장도 지금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다가 지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휘, 뭐 통제 이런 자리에 올려놓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거됩니다. 심지어 전 대통령도 지금 제거된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설령 지금 지도부가 없어져.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예비군들이 있죠. 뭐 과거에 통치 경험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맞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은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미천이 없다라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즉 최고 종교 지도자 라흐바르가 탄도미사일 1000발로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 재고가 2000발, 3000발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00발 정도 쓴다. 2000발에서 1000발 쓴다라고 하면 절반이에요. 그러면 협상 여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뭔가 쏟아부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까지 이제 어제까지 5번, 그러니까 화요일 대한민국 시간으로 화요일까지 5번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 한 250발 정도를 쏘아붙이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대한민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오전에 다시 한번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15발에서 20발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300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란이 갖고 있는 보복 능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보복의 카드가 있어야 상대방과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 최소한의 가능성을 남겨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대로 정말 무조건 항복이라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란 이제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따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또 하나의 블러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란 국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도 받고 놀라고 그다음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노 섞인 말을 섞어내기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일치 단결해서 이 사태를 뭐 물리쳐야 된다,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를 국민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뭐 사재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휘발유, 경유 같은 이제 이러한 석유류 제품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 어떻든 이란 정부도 이것을 뭐 배급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에 나서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큰 문제, 민심 위반, 사회적 혼란 이렇게까지 연결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 카드를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놓을 카드들이 지금 별로 없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포르도 이 핵농축 시설 같은 경우가 날아가게 되면 그럼 뭘로 맞서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체제 존속,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 체계를 위해서 나머지를 날릴 것이냐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란 국민들의 더 이상 피해 없이 넘어가기 위해서 좋아, 이란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라고 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낼 수 있겠는가?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뭐 GBU 57, 그 다음에 뭐 P61, 12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 정치의 시간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른 당사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현재 꽃놀이패를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정보력 그리고 효과적인 타격력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와 끊임없이 맞서고 있던 이란을 정말 말 그대로 물리력으로 지금 무력화하는데 거의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중동의 질서는 이스라엘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예전에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이 이제 현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상황을 어떻든 미국을 끌어들여서 일거에 처리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부인할 수 없는 중동의 최강자가 되고 내가 중동의 질서를 새로 쓰겠어라고 하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지금 한 2년 만에 현실화되는 그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레짐 체인지, 정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고 다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처럼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동안 다스려 왔습니다. 뭐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죠. 그래서 아랍이 아니고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전체 100%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한 60% 정도는 중요한 대다수는 페르시아지만 저 북쪽은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쿠르드 쪽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파키스탄과 같이 있는 발루치스탄, 이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이란은 어떻든 간에 이란은 이란이다. 이슬람에서 민족은 없다라는 표를 내세우면서 이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오는데 노력을 해왔고, 이들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도 일부 불만은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란이라는 이 체제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역할, 나름대로의 구성원으로서의 대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서는 신정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나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보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 가 있거나 저 유럽에 가 있는 대한 세력들, 해외에서 반체제 활동들을 하는 존재들이 이란 내부, 이란 국민들한테 뭔가 지지를 받느냐?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팔리베 국왕의 아들이 와서 다시 왕정하겠소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공화국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겠소라고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를 하면 다시 이슬람 공화국 투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되지 않고 정말 무질서하게 붕괴가 되고 뭐 소수민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부 정치적 갈등들이 터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라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 이라크 하나 가지고도 지금 20년 동안 정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 없는 붕괴를 원하는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타협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즉 정치와 외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2025년 6월 18일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 여기까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파악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